예, 안녕하세요. 최영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3주차 2교시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수사의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있어서 수사의 의의라든지 수사기간 또 피의자 그 다음에 수사의 조건 수사의 필요성, 수사의 상당성, 함정수사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수사의 단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재 내용에 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사의 단서입니다. 큰 2번에 수사의 단서, 작은 1번에 가서 수사 단서의 의,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고, 여기 보면은 검사는 그 범죄 혐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범인과 범죄 사실,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됩니다. 그게 제19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된 때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법경찰관도 범죄 혐의가 이제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인식될 때는 범인, 범죄 사실 증거에 관해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사의 단서에는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와 타인의 체험을 근거로 한 경우가 있음. 수사의 단서에는 이제 자신이 체험에 의해서 수사가 하는 경우가 있고 타인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불신검문, 기사, 풍설, 다른 사건 수사 중의 범죄 발견 등은 전자에 해당하고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고소, 고발, 자수, 진정, 탄원, 투소, 범죄 신고 등이 있음. 예, 그렇습니다. 현행범 체포는 누가 합니까? 타인이 합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겁니다. 자신의 체험이 있는 거죠. 변사자의 검시, 변사자의 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사자의 검시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 나옵니다.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변사자의 검시도 자신이 하는 겁니다. 불신검문 마찬가지입니다. 불신검문은 여러분들 그 1학년 때 경찰학 개론 시간에서 배웠을 겁니다. 불신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보면은 직무 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보면 불신검문이 있습니다. 불신검문이 있는데요. 불신검문은 경찰 공무원이 거동 수상자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거동 수상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해가지고 범인을 검거하거나 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때 정지시켜 질문할 때는 반드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무엇 때문에 오늘 불신검문을 하게 됐다는 사유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또한 정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자기가 경찰 공무원이라는 경찰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검문을 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 질문하는 것이 그 현장에서 질문하는 것이 본인에게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또는 교통에 방해가 된다라고 인정되면은 임의동행을 합니다. 임의동행. 그 상대방이 거절하면 갈 수 없어요. 동의를 하면은 임의동행인데요. 가까운 경찰 관서에 가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본인으로 하여금 보호자에게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지금 경찰 관서에 가고 있다는 것을 연락을 하든지 전화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경찰 공무원이 보호자에게 전화를 해서 무엇한 사유로 지금 선생님의 아들 누구누구가 지금 어느 경찰서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 지구대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통보할 때는 본인은 관등 성명을 밝혀야 됩니다. 저는 어느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반드시 자기의 계급과 성명을 밝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까운 경찰 관서에 와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함에 있어서 6시간 이상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6시간 이상 초과되면은 불법 체포 감금죄로 경찰 공무원이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6시간 이상을 금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시간 이상 소요된다, 이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그 체포 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가지고 구속을 시켜야 되겠죠. 예. 그 외에는 6시 이전에 석방을 시켜야 됩니다. 그 6시간이 지나면은 불법 체포 감금죄로 경찰 공무원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불신검문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한번 또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어떤 신문에 뭐 기사가 나왔다. 기사를 보고 내가 수사를 한다 하는 것은 자기의 체험이죠. 자기가 기사를 본 것이죠. 풍설은 뭐 예를 들면 뭐 소문 이런 것을 풍설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수사 단서가 되는 거죠. 풍설. 다른 사건의 수사 중의 범죄 발견 등은 다른 사건을 수사 중에서 이걸 수사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범죄에 관련되어 있구나. 이런 것 등은 전자에 해당한다. 전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수사기관 자기 자신의 경험에 의한 그 수사고요. 수사 단서고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타인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수사 단서가 되는 것은 뭐냐? 고소, 고발. 그래서 이제 고소, 고발 이런 내용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고소는 본인이 직접 관여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수는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범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자기가 수사기관에 먼저 통보하는 것을 자수라고 합니다. 진정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탄원도 마찬가지고 투서, 범죄 신고 이런 것은 자기 수사기관의 자신의 체험에 의해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수사 단서다. 타인에 의해서 얻어지는 수사 단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소입니다. 고소. 자, 우리가 고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소의 의.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예, 그렇습니다. 고소라고 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 자신이나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 그렇죠? 만약에 아이가 범죄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고소권자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고소권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부모가 되겠죠. 예. 그래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경찰이나 검찰, 이게 수사기관 되겠죠.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이런 범죄를 당하였습니다.
처벌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이런 범죄를 당하였습니다. 처벌 좀 해 주십시오. 자기가 의사표시하는 겁니다. 의사표시,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의사표시하는 것을 고소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행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제3자가 행하는 고발과 구별, 예, 그렇습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입니다. 범죄 피해자나 범죄 피해자 보호자가 행하는 그 의사표시인 반면에 제3자가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있어요. 제3자가 자기는 피해자도 아닌데 전혀 관계없는데 그 범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제3자가 이거 좀 처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수사기관에 의사표시하는 것을 가지고 고발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제가 고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건축 폐기물은 신고를 해가지고 돈을 주고 건축 폐기물 처리 장소에 가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건축 폐기물은 함부로 폐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건축 폐기물 처리업소에다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소요되는 경비, 즉 돈을 아끼려고 건축 폐기물을 심야에 아무도 없는 캄캄한 어떤 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와가지고 건축 폐기물을 폐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위덕대학교 뒤에 산에 누가 건축 폐기물을 버리고 있다. 캄캄한 밤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 그 광경을 보았어요. 보고 여러분들이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 가서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위덕대학교 뒷산에 와가지고 건축 폐기물을 버리고 있습니다. 이거 단속해서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고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고발자, 직접 관련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처벌해달라고 의사표시하는 것은 고소고 그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는 고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친고죄와 고소. 친고죄란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피해자나 기타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을 것을 요하는 범죄를 말함. 예, 친고죄라고 하는 것은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피해자나 기타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범죄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고소권자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은 수사기관에서 즉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친고죄는 반드시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됩니다. 고소가 있을 때 비로소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친고죄가 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친고죄란 공소제기를 위해서, 공소제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경찰이 범죄자를 검거를 해가지고 수사를 해서 그 서류와 사람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송치하면은 검찰에서는 또 수사를 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재판 받게 해가지고 처벌 받게끔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은 검사는 법원에다가 공소제기를 합니다. 공소제기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범죄인은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인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공소 제기를 위해서는 피해자나 기타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을 것을 요하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친고죄, 모든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면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검거해가지고 수사해가지고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고소가 없으면 절대로 수사도 할 수 없고 검거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친고죄는 침해 법익의 경미성이나 가족관계, 친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규정된 범죄. 예, 그렇습니다. 친고죄는 침해 법익의 경미성이나 혹은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족관계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고소 안 하면은 처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어떤 범죄가 저질렀는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친족 상도례 같은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고소를 하지 않으면은 처벌하지 못하는 거죠. 친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규정된 범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친고죄는 모욕죄, 형법 제311조, 사자의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과 같이 신분관계를 묻지 않고 범죄의 성질 자체로 인해 친고죄로 되는 절대적 친고죄와 친족상도례 같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친고죄로 인정되는 상대적 친고죄로 나누어짐. 예. 이제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친고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하면은 모욕죄. 예. 여러분들 모욕죄는 다 알죠? 형법 제311조에 있는 모욕죄. 다른 사람에게 이제 모욕을 주는 어떤 언행을 해서 모욕되는 언행을 했을 때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자의 명예훼손죄, 형법 제308조 있습니다.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뭐냐면은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저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옛날에 나쁜 짓을 했다. 나쁜 짓 사실 안 했는데도 했다라든지 어떻게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사자의 명예훼손죄입니다. 비밀침해죄, 비밀침해죄는 형법 제3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상 비밀누설죄, 형법 제317조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상 자기가 경찰 공무원이 자기가 업무를 취급하다가 거기서 취득한 그 비밀을 누설하면은 업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겠죠. 예, 형법 제317조가 되겠습니다. 등과 같이 신분관계를 묻지 않고 범죄의 성질 자체로 인해 친고죄로 되는 절대적 친고죄와 이런 것은 절대적 친고죄입니다. 절대적 신분관계를 묻지 않고 범죄의 성질 자체로 인해서 친고죄가 되는 건데 이게 바로 절대적 친고죄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욕죄, 사자의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이러한 죄들이 절대적 친고죄입니다. 절대적 친고죄. 그래서 사자의 명예훼손죄 이런 것들은 그 아들들이 고소하지 않으면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아들들 자녀들이 고소를 했을 때 비로소 수사를 하게 되겠죠. 그 절대적 친고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친족 상도례 형법 제328조 제2항 제344조 344조 등과 같이 이게 친족 상도례인데요. 요거는 친족 간에 요거는 상도례라 가지고 친족 상도례라 가지고 이거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지갑에서 돈 10만 원 훔쳐가지고 사용했어도 아들은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 가족간이기 때문에, 친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족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배웠다고 해가지고
집에 가서 아버님, 어머님 지갑에 돈을 훔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친족 상도례는 이렇게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 관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로 친구죄로 인정되는 이런 경우를 가지고 상대적 친구죄라고 합니다. 친구죄라고 합니다. 절대적 친구죄는 신분 관계가 없어요. 신분 관계를 묻지 않아요. 그러나 상대적 친구죄는 신분 관계에 의해서, 그죠? 범인과 피해자가 일정한 신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들이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경우는 어떻습니까?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상대적 친구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 범죄에 있어서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친구죄의 경우는 소송 조건이 된, 예, 그렇습니다. 일반 범죄에 있어서는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합니다. 누가 이 사람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들어오면 하나의 수사의 단서입니다. 그러면은 이 단서를 가지고 수사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수사를 해보고 죄가 안 되면은 그냥 무혐의로 처리하면 되고요. 공소권 없는 걸 무혐의로 처리하면 되고 죄가 있으면은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하면 되겠죠. 예. 친고죄의 경우는 소송 조건이 됩니다. 친고죄는 고소는 소송 조건이 돼요. 친고죄에 있어서는 고소가 없으면 아무리 범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수사도 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송 조건입니다. 하나의 소송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소권자, 피해자.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앞에서 배웠지요. 고소할 수 있다고. 고소권자가 되는 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의미하며, 그렇죠?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피해자라고 한다. 보호법익의 주체는 물론 범죄 행위의 객체가 된 자도 포함한다. 예. 피해자는 범죄의 주체, 보호법익의 주체도 물론이고 범죄 행위의 객체도 포함한다. 피해자에는 다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법으로 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겁니다.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뭐 부모나 뭐 이렇겠죠.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그렇죠. 자녀가 범죄를 당했을 때 부모가 고소할 수 있겠죠.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이 미성년자나 무능자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죠. 미성년자 뭐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고소할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넘어리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가 친권자로서 법정 대리인으로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무능력자, 예를 들면은 지체장애자, 그래서 지적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은 범죄 피해를 당했어요. 범죄 피해를 당해도 지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소할 수 없어요. 고소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친권자, 부모가 대신해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다음,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예.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입니다.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며, 예로는 피해자의 생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을 고소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입니다. 피해자 입은 사람이 그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랍니다. 범죄 가해자라는 거죠. 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는 법정 대리인의 친족, 피의자인 때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해가지고 고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예로는 피해자의 생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 대리를 고소하는 경우 얘기합니다. 피해자의 생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을 고소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 지정고소권자. 지정고소권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함. 예. 자, 이 내용은 뭐냐면은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할 자가 없어요. 친고죄인데, 자, 사자의 명예훼손죄인데, 자, 어떤 사람이 범죄자가 어떤 A라는 사람이 B는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 B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시켰어요. 그러면 그 아들들이나 누가 보호 친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친권자가 없어요. 고소할 자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은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죠?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뭐 사촌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친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수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소권자가 있어야 됩니다. 고소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고소권자가 없을 때는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음, 고소의 절차. 고소의 절차입니다. 고소 방식.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함. 예. 고소하는 방법은 구두로 해도 됩니다. 구두, 말로. 사법경찰관, 경찰서 가가지고 나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 처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구두로, 말로 해도 됩니다. 또 서면, A4 용지나 뭐 편지지에 고소장 이래가지고 나는 뭐 언제 몇 월 며칠경 어디에서 어떤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서면으로 작성해가지고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함. 예. 이렇게 하면은 서면이든지 구두든지 관계없습니다. 방식은, 고소하는 방식은 어느 방법을 택해도 관계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고소기간입니다. 고소의 기간. 고소의 기간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한번 내보세요. 교재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보면은 고소의 기간이 있습니다. 고소의 기간. 고소 기간에 보면은 고소 기간의 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소가 수사의 단서에 지나지 않는 일반 범죄의 경우에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언제든지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소가 소송 조건인 친고죄의 경우는 소추권 행사가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장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놓여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소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즉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범죄 공소시효,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살인죄 같은 거는 공소시효가 없죠. 공소시효가 지나면은 처벌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되기 전까지 고소를 하면 된다. 고소를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친고죄에 있어서 아까 친고죄 이야기했죠. 뭐 친족 상도라든지 모욕죄라든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친고죄입니다. 업무상 비밀 누설죄라든지 이런 건 친고죄인데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예. A라는 사람이 범인이다. 알고 나서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지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소기간의 계산일입니다.
고소기간의 기산일은 범인을 알게 된 날이다. 그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고소기간에 포함된다.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범인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나 범인의 주소, 성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인적사항까지는 성명이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뭐 주소 이런 구체적인 인적사항까지는 알 필요는 없다. 범인은 정범뿐만 아니라 교사범과 종범을 포함하며 수인의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공범 중 1인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죠? 공범인 중에는 3명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1명만 알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3명 다 인적사항 몰라도 돼요. 1명만 알면 됩니다. 아는 거 충분하다. 다만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신분각에 있는 범인을 알았어야 한다.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 상대적 친고죄는 신분관계에 있어야 돼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신분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분관계에 있는 범인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뭐 교사범, 종범, 정범 이건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2학년 때 여러분들 다 형법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다 설명을 그때 했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소의 기간에 있어서 고소기간의 의의와 고소기간의 기산일 뭐 이런 여기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또 동영상 내용에 들어가지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 예, 그렇습니다. 고소의 제한입니다. 고소의 제한에 있어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자기 또는 자기가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인의 친정 아버지, 엄마, 그러니까 장인, 장모는 직계존속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제224조에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가정의 질서를 유지해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 의하여 고소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통적인 가정의 질서 유지. 아버지가 뭐 아들이 아버지 고소하고 엄마 고소하고 뭐 엄마 아버지가 뭐 아들이 또 뭐 할아버지 고소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전통적인 가정의 질서가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유지 보호하기 위해서 고소의 제한을 두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다음 고소 불가분의 원칙입니다. 고소 불가분의 원칙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불가분이라는 원칙을 말하며 형사소송법은 제233조에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도 이론상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조금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그 다음에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이거 다 인정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시를 내가 드러났죠. 자,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잘 알면은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질문에 다른 9명은 어떻게 해? 인데요. 몇 년 전 소녀 가장을 동네 청년들이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참으로 파렴치한 범죄 사건이 보도되어 많은 사람을 개탄케 하였다. 세상이 말세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자, 가해자가 10명인데 피해자는 그중 가장 악랄한 사람 1명을 지목하여 고소하였다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고소되지 않는 다른 9명의 가해자는 어떻게 될까? 1.
공범자 1인에 대해 고소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2. 피해자의 고소의 효력은 고소한 특정 인에게만 미친다. 자, 여러분들 판단하기 어떻습니까? 어떤 소녀가 그 동네 청년들에게 번갈아 가면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그 동네 청년들이 몇 명이 그 성폭행을 했냐면 10명이 했어요. 10명이. 10명이 성폭행을 했는데 그런데 피해자가 10명 다 고소한 것이 아니고 한 명만, 가장 악랄한 사람 한 명만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한 명만 했는데 이 경우에 수사기관 경찰에서는 그 피해자가 고소한 한 명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 9명, 10명 전체 다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됩니까? 한 명만 할 수 있나요? 특정인의 피해자의 고소 효력은 고소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나요? 아니면은 한 명만 고소했지만은 나머지 9명, 그렇게 10명 전체 다에 대해서 효력을 미치나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여러분들 판단이 어떻게 됩니까? 자, D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서 정답 및 해설보기인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은 뭐냐 하면은 한 명만 고소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한 명만 고소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즉 경찰에서는 나머지 9명, 10명 전체 다를 수사해야 한다는 원칙이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범죄를 이른바 친고죄, 예컨대 명예훼손죄라고 한다. 자, 친고죄로 규정된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그 취소가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는 절대적이다. 그렇죠? 친고죄에 있어서는 수사하고 또 취소하고 고소나 그 취소가 수사의 재판에 있어서는 절대적입니다. 고소가 없으면 절대 수사 못합니다. 또 고소가 있어가 고소하다가도 고소를 취소하면 또 수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친고죄를 범한 사람이 복수 이상인 경우, 즉 공범인 경우, 피해자가 그중 1인에 대해서만 고소를 한 경우 또는 고소 후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 고소가 없었던 다른 공범자의 법적 처리는 어떻게 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수사나 처벌은 공범 중 고소당한 자에게만 효력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상식과는 반대로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제가 설명드렸죠. 자, 한 명이 성폭력 범죄도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인데 과거에는 친고죄인데 요즘은 친고죄로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그 여성이 한 명 당했는데 10명으로부터 당했어요. 10명으로부터 당했는데 이 피해자 여성이 한 명만 경찰에다가 수사기관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한 명만. 그러면은 이 수사기관에서는 10명 다 10명 다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수사를 해가지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어요. 10명 다 할 수 있어요. 10명 다 수사를 하다가도 한 명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10명 다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하면은 10명 다 수사를 할 수 있고 고소를 취하하면은 한 명만 취하했다 하더라도 10명 다 취하가 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그 성폭력은 과거에는 친고죄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요즘은 친고죄가 아니고 성폭력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해도 경찰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나요? 그래서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공범 중 한 명만 고소를 해도 다른 공범자들도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고소 불가분의 원칙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이 원칙이 인정되는 이유는 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친고죄의 공범자 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렇죠? 예. 자의에 의해서 친고죄의 공범자 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그러면 이거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 안 하고 그거 불공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만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공범자 모두를 수사할 수 있다.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다. 자, 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친고죄의 피해자가 공범 중 1인을 고소하거나 1인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고소하는 효력이나 고소를 취소하는 효력은 공범자 전원에게 미치므로 전원이 처벌되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이다. 고소를 하면은 공범자 전원이 처벌되고 고소를 취하하면은 공범자 전원이 처벌이 면제되는 것이다. 다음, 강간죄는 예전에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그렇죠? 강간죄는 과거에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2013년 4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현재는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되었다. 예, 과거에는 이게 왜 강간죄가 친고죄냐 하면요. 강간당한 피해 여성이 고소가 없으면은 처벌 못했어요. 왜? 고소가 없는데도 처벌하면 그 여성이 경찰에 와서 수사받고 하다 보면은 그 사건 내용이 알려지면은 그 피해 여성에게 제2의 피해, 제3의 피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친고죄로 규정해 놨어요. 친고죄로 규정해 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강간을 당하고도 고소를 못 해가지고 고소를 안 하다 보니까 자기가 창피스러운 것도 있고 무서운 것도 있고 이러니까 고소를 안 하는 거예요. 고소를 안 하니까 남자들이 여성들을 더 강간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정부에서는 2013년 4월 5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친고죄로 되어 있던 것을 친고죄 아닌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강간죄는 피해 여성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 즉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예. 결론입니다. 친고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공범자 중 1인을 고소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전원에게 미치고 또한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해서 고소하거나 취소하더라도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그렇죠? 그래서 공범자 중 1인을 고소하거나 취소한 경우도 고소한 경우는 1인을 고소했다 하더라도 공범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효력이 미치고 또 1인에 대해서 취소한 경우에도 그 전원에게 취소 효력이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 범죄가 10개 잘못했는데 범죄가 10개 있는데 한 개만 고소를 했어요. 한 개만 고소해도 나머지 9개에 대해서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즉 경찰이 수사를 다 9개에 대해서 전부 다 수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효력이 미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다음 페이지. 고소의 취소.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는
고소를 했다가 또 취소하면은 수사기관에서는 수사할 수 없습니다. 자, 고소의 취소 한번 보겠습니다.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 고소는 친고죄의 고소를 의미함. 그렇죠? 친고죄인 경우는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는데 1심 판결 다 알죠?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어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하면은 1심 판결 법원에서 판결 선고 전까지 나 뭐 때문에 이 사람 고소했는데 나 취소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사건은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겠죠. 예,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고죄를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고소 취소의 절차. 고소 취소의 절차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10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거 보면은 취소권자, 고소 취소의 방법, 고소 취소의 효과, 고소권의 포기 등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한번 내보세요. 100페이지. 100페이지에 보면은 고소 취소의 절차가 있습니다. 예, 고소 취소의 절차 있죠. 보면은 취소권자.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고소를 한 본인이다. 그렇죠? 고소를 취소하는 사람은 고소해 놓은 사람입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람이 또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한 후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피해자가 이미 하였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 취소라고 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자, 고소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A라는 사람이 이제 고소권자입니다. 어떤 피해를 입어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놨어요. 고소를 해놨는데 고소를 해놓고 한 며칠 있다가 이 고소권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망했으면은 고소권자의 아버지, 보호자인 아버지가 수사기관에 가서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취하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해가나요? 아들이 고소를 했다 하더라도 고소를 하고 사망한 후에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할 수 없다. 고소 취소의 시기에 제한이. 그래서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피해자가 이미 하였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이미 취소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고소 취소라고 할 수 없다. 그죠? 예. 그 다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고소 취소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그렇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고소 취소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따라서 소속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고소의 취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건 다음에 시험에 많이 객관식에 내겠죠. 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이렇게도 나겠죠. 반드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뭐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하는데 객관식 문제에 동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 고소 취소의 방법입니다. 고소 취소의 방법은 고소의 경우와 동일하다. 따라서 고소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에 의한 경우는 조사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죠? 예,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고소할 때도 구두로나 서면으로 할 수 있어요. 고소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고소의 취소는 공소 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죠? 공소 제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에 가서 고소를 취소하고 만약에 공소가 제기됐다. 그러면은 그 관할 수소법원에 가가지고 법원에 가서 고소를 취소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취소의 3. 고소 취소의 효과.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고소해놓고 고소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취소해야 됐다 해가지고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하고 또 며칠 있다가 이 사람 너무 억울한데, 내가 억울한데 다시 고소할까 이래가지고 고소할 수 있나 하는 문제인데요. 한번 취소된 고소건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소권의 포기. 고소권의 포기란 고소권자가 청고죄의 고소기간 내에 장차 고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 고소권의 포기, 고소 취소의 효과, 고소 취소의 방법, 취소권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히 한번 우리가 또 제2교시 수업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시다가 어렵다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매일 코로나 때문에요 걱정이 많은데요. 코로나 항상 조심하고 행복하세요. 다음 시간은 셋째 시간인데요. 셋째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셋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